최근의 출제 경향을 하나로 말한다면 민법은 사례 문제를 어떻게 누가 잘 해결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고득점 여부가 당락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테마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테마만 꼽아서 집중적으로 사례 문제로 엮어서 분석하고 정리하는 이런 강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임팩트 있게 여러분 민법 내용을 압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가담법의 기본적인 논의의 출발점은 채무자가 돈을 이렇게 빌리는 거죠. 채무자가 소비대차로 돈 1억을 이렇게 빌렸다고 그럴 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걸어주면 가등기 담보라고 하고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으면 우리는 이를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가 걸려 있느냐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걸려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지죠. 가등기가 채권자에게 걸려져 있으면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걸려져 있으면 양도담보. 두 가지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빌려준 돈 이걸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면 1억을 빌려줘 놓고 얘가 못 갚으면 변제기에 이거 상환을 못하면 채권자가 가등기를 걸어 놓았으니 이 집을 뺏어가는 형태죠.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못 갚았지. 그러면 네가 담보로 맡긴 집을 내가 가져갈게.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이전해서 집을 뺏어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양도담보는 등기가 이미 넘어와 있으니 이게 흥부집이면 흥부집에 점유만 뺏어오면 되죠. 목적물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인도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 회수를 하게 돼요. 뭘로? 이 집으로. 이를 규율한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가등기 담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양도담보.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만 두 개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잠깐 보실까요? 자, 가담법에 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 돈을 변제기에 못 갚게 되면 담보로 잡은 집을 부동산을 뺏어가거든요. 이때 뺏어가는 방법이 우리 가담법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경매로 실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귀속청산으로. 경매로 실행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귀속청산으로 실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우리 가담법이 규제를 하고 있죠. 경매일 때는 아주 간단해서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간주를 해버리면 됩니다. 반면에 귀속청산은 가담법 3조와 4조에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청산에 의해서 소유권을 뺏어가는 방법, 즉 귀속청산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담보로 잡은 집에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라서 이를 저는 집뺏기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집뺏기. 못 갚으면 채무자가 이 돈을 못 갚기만 하면 채권자는 집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때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가 청산금을 통제해주는 단계. 청산금이 얼마냐? 이 청산금 산정을 할 때 먼저 첫 번째 기준이죠. 첫 번째. 청산금 산정은 집의 시가가 만약에 5억이면 5억의 시가에서 선순위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무자하고 금전 거래를 한 선순위 담보권자 있다. 그러면 그 채권액까지 포함시켜 줍니다.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빌려준 차용액 1억. 합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합산하게 되면 가령 선순위 채권액이 5천만 원이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빌려준 돈 1억.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서 합치면 1억 5천이 되겠죠. 1억 5천이고 집의 시가가 5억이면 5억에서 이걸 차감해주면 돼요. 이를 청산금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출발점이죠. 가담법의 첫 번째 출발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집을 꿀꺽해서 먹을 때 집을 먹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청산금이라는 거예요.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채무자한테. 청산금 통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때 청산금 기준은 이거다. 청산금 산정은 이 집의 시가에서 이게 5억이면 5억에서 얘가 빌려준 돈 1억을 빼면 되는 거예요. 1억을.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선순위 권리자 있으면 걔를 포함시킨다는 게 중요하죠. 선순위 권리자를. 중요한 두 번째는 이 주의 부분입니다. 후순위 채권액. 후순위 채권액은 청산금 계산할 때 집어넣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중요한데 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라 B보다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C가 됐든 D가 됐든 여기가 몇 명이 될지를 이 채권자는 자기가 거래할 때 예상할 수도 없고 짐작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뒤에 나하고 채무자하고 금전 거래할 때 내보다 뒤에 채무자께서 몇 명을 해. 몇 명한테 돈을 빌릴지는 자기가 예상할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하고 금전 거래한 금액은 이 계산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청산금 계산할 때 집의 시가죠. 이 시가. 집의 시가.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빼는 거죠. 빼는 거. 어느 걸 빼는 거냐. 자기가 꿔준 돈. 꿔준 돈을 여기다 빼면 되는데 여기서 꼭 넣어야 되는 거는 선순위자다. 선순위자가 빌려준 돈은 포함을 시키되 뭐는요? 후순위자. 내보다 뒤에 돈 꿔준 사람. 얘네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해요?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금액은 여기다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 그래서 후순위 채권액 이 부분.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이다. no, 불포함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청산금이요. 얘가 돌려줄 돈. 돌려줄 청산금액이 일단 떨어져 나왔어요. 청산금. 이게 가담법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얘가 돌려줄 돈을 청산금이라고 한다. 그거는 지금처럼 계산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집의 시가죠. 이 집의 시가를 어떻게 매기느냐. 집의 시가를 감정평가사가 와서 매기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지 멋대로 매긴다는 거죠. 멋대로. 자기 멋대로라는 말은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집의 시가를 매겨버려요.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들어가요. 이 부분이 가담법의 중요한 함정이자 맥이에요. 그럼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덜 주려면 덜 주고 집을 먹을 거 아니에요. 덜 주고. 그러려면 이 집의 시가를 이렇게 5억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낮춰야죠. 낮춰야만 얘가 돌려줄 청산금이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채권자는 이 집의 시가를 저평가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저평가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유효로 된다는 점이에요. 무효 아니고 유효라는 점이다. 아니 그럼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아니 얘가 이 부동산의 시가를 지멋대로 매긴다고? 주관적으로. 이건 분명 문제 있죠. 그 결함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면 후순위자가 이 청산금 액수에 불만이 있으면 후순위자가 경매로 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자기 멋대로 가격을 낮췄던 부분이 후순위자의 경매로 방향 유턴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만 해결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안이 있었다는 거죠. 대안이. 어떤 대안이? 후순위자가 이거를 경매를 틀어버릴 수 있다. 그럼 경매를 틀어버리면 이 집의 시가를 누가 매기느냐면 채권자가 매기지 아니하고 경매일 때는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매겨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얘가 주관적으로 집의 시가 매겼던 이 결함이 후순위자의 뭐에 의해서? 경매 절차에 의해서, 경매 청구에 의해서 해결이 됐어요. 얘는 객관적으로 감정인이 하거든요. 이 문제가 두 번째 출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여러 번 빈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 저 목적물의 시가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무효다, 아니다, 유효다. 두 번째 출제 기준. 첫 번째는 청산금 매길 때 후순위자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평가할 때 지 멋대로다, 지 멋대로.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됐다. 얘가 경매로 틀어버리면 되니까 이 부분이. 자,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순위자가 얘 뒤에서 다시 논의가 돼요. 얘가 중요한 포지션 역할을 하니까. 첫 번째 청산금 매길 때 후순위자 넣지 마라. 두 번째는 지 멋대로 매겨도
결함이 있지만 해결되는 기준이 대안이 있더라. 세 번째, 청산금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 집을 뺏어가는 거죠. 이 집이 만약에 고가다. 아주 으리으리한 좋은 집인데 얘가 빌려간 돈은 1억이에요. 1억. 이거 못 갚으면 채권자가 이 집을 먹는다는 거예요. 1억을 빌려주고 이 집을 통째로 먹는다는 거죠. 이게 날강도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가담법은 얘가 이 집을 뺏어갈 때, 야, 얘 집이 만약에 50억이면 50억짜리 집을 1억 빌려주고 먹냐?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담법은 청산금을 돌려줘라. 얘가 폭리하지 못하도록. 청산금을 돌려준 채 이 집을 먹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때 청산금이 빵원이면 아까 5억에서 1억을 차감하면 4억이었지만 빵원이라고 해도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왜? 가격을 얘가 매기니까. 빵원이어도 통지를 해줘라. 통지를. 여기요 세 번째요.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를 해라. 뭐라고 통지한다고요? 없다라고. 없다라고 통지를 해야죠. 이게 빵원이라고 해서 통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세 번째 출제 기준. 네 번째 출제 기준. 통지를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집 뺏기는 사람, 채무자한테요. 채무자한테 하는 거죠. 왜? 네 집이 날아간다고. 2개월 뒤에 이 돈 못 갚으면 네 집이 통째로 일로 날아가니까 준비해, 빨리 준비해. 이 뜻이에요. 채무자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이 채무자에 추가되는 사람이 2분 더 있어요. 돈은 이놈이 빌리고 흥부가 빌리고 보증을 친구가 섰다. 보증을. 그럼 보증인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증인이 집주인이에요. 돈은 흥부가 꾸고 보증인이 담보를 내놓은 거니까 이 사람한테도 알린다. 하나 더. 이 집을 가등기가 설정된 집을 샀다. 그러면 이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3취득자라고 부르지요. 제3취득자. 가등기가 설정된 집을 매입한 사람. 우리 저당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융자 있는 집을 매수한 분. 이분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이분도 통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청산금 통지는 집주인, 채무자, 그 다음에 보증서준분, 제3자 이 세 분한테 연락을 해주면 돼요. 이 세 분을 공통점으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집주인이라고 그래요. 집주인. 모두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채무자 등이라고 서술을 하고요. 채무자 등에는 누가 들어가요? 보증서 준 사람, 제3취득자 다 들어갑니다. 여기 기출문제. 공통점은 뭐라고 그래요? 집주인. 모두에게 알려줘라. 이걸 안 하면, 이 통지를 안 하면 꽝이에요. 효력이 없어요. 네 번째 출제 기준, 다섯 번째 출제 기준은 통지의 구속력 부분. 통지를 하면 채권자가 이 청산금을 통지를 해주면 이제는 채권자는 통지 금액을 뭐 할 수 없어요? 다툴 수가 없어요. 누가? 채권자가. 가령 청산금을 내가 4억이라고 그랬다. 청산금 4억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거를요 수정할 수 있느냐? 수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지불을 해줘라. 그래서 청산금 통지할 때는 진중해야 된다. 왜? 이걸 수정할 수 없으니까. 다툴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누가요? 채권자가. 채권자는 이걸 못 다퉈요. 공부하는 수험생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채권자가 통지한 거는 수정 못 하죠. 근데 채무자는 다툴 수 있어요. 이 금액이 적다 많다. 그죠? 채권자는 못 다퉈요. 왜? 연락한 그대로 구속을 받으니까. 다섯 번째 출제 기준. 그래서 청산금 통지에서는 이 5가지의 기준 안에서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 부분 채권자가 청산금을 알려주는 2단계가 1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어느 단계냐면 이 부분입니다. 후순위자죠. 후순위자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첫 번째, 후순위자는 변제기 전에 경매로 틀을 수 있어요. 방향을. 채권자가 저 집을요, 채무자 집을 뺏어갈 때 청산금을 너무 저평가하면, 그러면 청산금을 가령 저평가해버리면 얘가 불만이 생기죠. 그때 얘가 이걸 경매로 틀 수 있다. 경매로 방향 유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기 전에도 경매로 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매 청구는 두 번째는 청산기간 2개월입니다. 2개월 지나기 전에만 경매로 유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자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입을 해요? 경매로. 왜? 청산금이 적다고 불만 생기면. 이 청산금이 적어지면 얘가 받아갈 돈, 얘가 챙길 돈이 줄어들어서 얘가 경매로 유턴할 수 있다. 경매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채권자가 경매하는 거는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야 되는데 여기에 특칙을 넣은 거예요. 변제기 전에도 된다. 그리고 전제 조건은 뭐냐? 청산기간 2개월 안에만 돼. 2개월 내에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입 기준, 경매로 유턴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채권자가 후순위자에게도 청산금을 통제하도록 법 6조가 신설되어 있어요. 이 부분 유념하셔야 돼요. 자, 채권자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틀리기 쉬울 거야. 이 부분이 딱 걸려들기 딱 좋은 부분인데, 채권자가 청산금을 통제할 때 이 청산금 아까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누구를요?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요? 아니에요. 후순위 채권액은 이거 불포함이다. 왜? 나보다 금전 거래를 뒤늦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불포함입니다. 청산금 뭐 할 때? 산정할 때. 그런데 조심. 여기 조심. 이게 신설 조문이에요. 가담법 6조가. 청산금을 얘가 채무자한테 알리죠. 너 받을 돈 1억이야, 1억. 청산금 1억이야. 얘가 얘한테 통지하죠. 통지할 때는 법이 어떻게 했냐면 후순위자한테도 알리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산금을 뭐 할 때요? 산정할 때는 후순위자는 불포함해요. 후순위 채권액은. 왜? 얘가 알 수 없어요. 나보다 뒤에 금전거래를 저 채무자는 얼마나 할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거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산금 산정이 아니라 청산금을 뭐 할 때요? 통지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는 이한테도 연락을 하라는 게 법의 취지예요. 청산금 통지는 누구한테도요? 후순위자에게 한다 안 한다? 해라 이거죠. 해라. 여기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여기 집중 타켓입니다. 그래서 기준, 여러분 머릿속에 기준,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후순위 채권액은 불포함이고 청산금 통지는 해라 얘한테도. 그럼 얘가 이 청산금에 대해서 얘가 달라고 그러면 그 돈 채무자한테 보내지 말고 내 통장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일로 주면 돼. 일로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일로 줘도 채무자에게 줘도 이쪽으로 넘어갈 돈이죠. 그거를 누가요? 후순위자가 얘한테 요구하면 얘는 일로 줘버리면 채무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해줄 의무가 이쪽으로 주면 의무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이 부분 채권자는 후순위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라고 돼 있어요. 법 6조. 이 부분 꼭 데려가실게요. 그 다음 디귿입니다. 세 번째. 채무자가 2개월 내에 청산금을 양도했다는 말은 이 청산금을 일로 줘야죠. 근데 2개월 이전에요. 2개월 이전에 청산금을 양도했다는 건 얘가 청산금을 빼돌렸다, 이 돈을. 이거를 채무자가 가지고 있게 되면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채권자가 후순위자가 이거를 뺏어갈 거예요. 일로 뺏어갈 거예요, 이 돈은. 그래서 채무자가 어떻게 했다, 이 돈을 빼돌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양도했다는 거는 청산금을 양도했다, 빼돌렸다. 누구한테? 제3자에게. 이 청산금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빼돌리면 그거는 후순위자한테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한다는 뜻은 얘가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 유념하실게요. 이 부분. 그래서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특칙을 최근에 신설을 했어요. 이 부분이 변별력을 조절할 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강조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산금에 관한 통제 1단계였어요. 1단계. 2단계 부분. 2개월입니다. 청산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법이 정한 2개월. 이거는 단축도 안 돼요. 무조건 2개월입니다. 2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이 채권자가 집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산금 통지를 하고 두 번째는 몇 개월이죠? 2개월입니다. 2개월의 청산기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 얼마를? 2개월을.
그래야 채권자가 이 집을 통째로 먹을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부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요. 2개월을 꼭 준수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과하기 전에 본등기를 치면 2개월을 경과하기 전에 이 집의 본등기를 얘한테 걸어버리면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왜요? 이 절차를 준수 안 해서. 그래서 무효라는 점 기억하실게요. 그래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2개월입니다. 2개월 경과 전에는 본등기를 하든 집을 뺏어가든 다 법적으로 무효예요. 그럼 이거 통지를 안 해도요. 통지를 안 해도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실게요. 옆에 두 가지 기억하실게요. 청산금에 대한 뭐래요? 통지죠.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2개월이죠. 이 기간이죠. 이 기간을 준수 안 해도 통지를 생략하거나 기간 준수 안 해도 이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이 가담법은 이 두 가지를 준수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청산금을 줘라. 이 집을 먹기 위해서는 청산금을 넣어줘라. 채무자한테.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청산금 지급입니다.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 그래서 청산금을 줘라. 이 절차를 청산금 지급 절차를 하고 이 절차를 거쳐서 뭐하면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담법의 마지막 단계, 채권자가 이 집을 뺏어가는 마지막 단계는 뭐를 주는 거예요? 청산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청산금을 넣어주는 단계, 이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로 가담법을 압축해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지를 하고 1단계, 2단계 2개월의 청산기간을 거치고 마지막 단계 청산금, 돈 주고 집을 뺏어가야지. 그래서 요 3단계죠. 요 3단계가 가담법의 제일 중요한 단계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청산금 통지를 안 했다. 통지 안 하고 본등기하면 유효 무효? 무효. 2개월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본등기하면 무효. 청산금 주고 안 주고 본등기하면 무효. 아주 간단해요. 왜? 이 3단계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 가담법은 이 세 개를 규율하려고, 이 세 개 단계를 규율하려고 가담법을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담법 3조와 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가담법. 자, 그럼 마지막 가담법 3단계 마지막 부분. 청산금을 지급하는 의무는 누가요? 채권자가 하는 거죠. 얘가 청산금을 쏴주고 얘는 집을 얘한테 넘겨주고 이 두 가지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부분. 야, 너 언제까지 네가 집을 넘겨줘? 집 언제 넘겨줘? 채권자가 뭐 줄 때? 청산금 넣어줄 때. 청산금을 통장에 넣어주면 그때 집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채권자가 해줘야 될 게 뭐? 청산금 쏴주는 거야. 청산금. 야, 네가 청산금을 쏴주는 거지. 청산금 지급하는 의무와 채무자가 해줘야 할 의무는 뭐죠? 집을 소유권 이전하는 거. 집에 뭐를 이전하는 거?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죠. 이 두 가지 의무는 서로 맞보기,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점.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조심할 건 이 변제죠. 이 변제. 채무를 변제하는 거하고 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왜냐? 변제가 먼저. 변제 작업이 먼저 되어야 가등기 말소가 되는 거지. 이거하고 이거는 동시행 관계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면 돼요. 이 부분 아주 특히 소유권 이전하고 청산금 쏴주는 게 동시행이고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절대 동시행 관계 아니올시다. 이 부분 정리하실게요. 이 두 가지는 동시행 관계에 올시다. 이러면 가담법의 3단계죠. 3단계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1단계 청산금 통지, 2단계 청산기간 2개월, 마지막 3단계 청산금 지급 이전. 3단계죠. 특히 이 부분, 후순위자 보호 부분, 이 부분이 신설 규정이에요. 아주 최근에. 이 부분을 조문을 꼭 읽어주실게요. 가담법 6조, 7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6조, 7조 이 부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우리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바로 실제 문제를 통해서 바로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확인하실게요. 가담법이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출제 대상은
가등기 담보를 내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양도담보를 내는 방법,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등기 담보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 점검하도록 할게요. 문제 확인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 토지에 시가 1억 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자 여기까지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맨 왼쪽에요. 왼쪽에 포지션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맨 왼쪽에 누구를요? 소유자를 여기다가 일단 포지션을 잡으세요. 소유자.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 토지 자리 잡았어요. 을 소유 X 토지에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뭐를 마치고요?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후순위로 취득했습니다. 병은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정리를 해보면 맨 왼쪽에 을이 소유자 돈을 빌리고요. 돈 얼마를?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소비대차로 빌리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걸었다. 가등기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순위자로 누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후순위자. 얘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후순위자 역할 3가지 있었어요. 이것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설문 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보실까요? 을의 채무 변제죠.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하는 이 역할은 동시행 관계니 아니냐. 채무를 뭐 하는 거? 변제하는 거. 변제와 뭐 말소? 가등기 말소. 변제하는 거하고 가등기를 날려버리는 거는 동시행이 아니라 변제를 먼저 해라. 그래서 동시행 관계 아니올시다. 주의할 부분 정리하셔야죠. 주의할 부분은 뭐하고 뭐가 동시행 관계라고요?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하는 거, 이 땅 소유권 넘겨주는 것과 채권자가 청산금 넣어주는 거, 이게 동시행이다. 옆에 정리하실게요. 채무자 을의 뭐 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의무와 갑의 청산금 반환. 청산금 반환 의무는 이게 바로 서로 동시행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출제 딱히. 그래서 변제와 가등기 말소, 이 부분과 소유권 이전하고 청산금 지급,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집중적인 출제 일감이에요. 출제 일감. 두 번째,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기간 2개월이죠. 지났어요.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 오케이. 청산기간 거치라고 그랬어요. 또 중요한 게 청산금 통지라고 그랬죠. 통지를 생략해도 무효. 통지를 생략하고 본등기에도 무효. 그 다음 청산금을 안 줘도 무효. 이 3가지 꼭 나와요. 3가지. 3가지죠.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청산금 통지죠. 통지를 안 해도 무효. 2개월 안 거쳐도 무효. 청산금 안 줘도 무효. 3가지입니다. 3가지. 반드시 출제 대상. 이 셋 중에 하나. 세 번째, 을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이죠.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하면 양도했다. 양도 입고로 빼돌렸다고 그랬어요. 을이 이 받을 돈을 을이 빼돌리면 그거는 누구한테? 후순위자죠. 후순위자에게 대항을 못하더라.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없다. 뭐 양도한 거? 청산금 양도한 거. 청산금을 양도했다는 뜻은 빼돌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얘가 받을 돈을 어떻게 빼돌려요? 그대로 두면 후순위자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얘가 빼돌렸다. 빼돌리면 후순위자한테 대항을 못해요. 얘한테 줘야 돼요. 그 돈은. 이 뜻. 이 부분 정리하실게요. 조문이에요. 순수한 조문. 네 번째, 병은 후순위자죠. 후순위자 나왔어요. 후순위자 청산기간이 지났어요. 지나기 전이어야죠. 지나기 전이면 변제기 도래 전이어도 경매로 틀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청산기간 지나면 안 돼요. 지나기 전에. 언제? 변제기 전에.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2가지. 후순위자가 경매하려면 2가지 특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칙. 언제? 어떤 전제요? 청산기간 2개월 이내에. 그리고 변제기 전에. 2가지다. 경매로 유통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경매 절차에서 경매라고 나왔죠. 경매가 나오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취급을 해서 이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반드시 우리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권을 뭘로? 저당권으로 간주를 해버려서 무조건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등기 담보권 이꼬로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90% 정확해요.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가 뜨면 뭘로 보여요? 저당권으로 돼서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우선 변제받고 사라져요. 이때 채권액을 꼭 신고해야 됩니다. 채권액 신고. 내가 받을 채권액이 얼마인지 꼭 신고해줘라. 그래야 법원이 우선 변제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요. 자, 그래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